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네 남자의 유쾌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자,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근택 신장식 변호사 그리고 맞은편에 김태현 변호사,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정의당의 새 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네네네. 김종철 대표가 이제 신임 대표로 선출이 됐는데 사실 그 당초에는 이제 배진교 의원이 현역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유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선명한 진보 전당을 지금 상당히 좀 앞세우고 계십니다. 이 결과 어떻게 예측하셨어요? 그 박빙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박빙? 박빙이 될 거다. 왜냐하면 결선 투표에서 이렇게 서로 연대를 했잖아요. 배진교, 박창진, 김종철, 김종민, 김종 커플 이렇게 연대를 했는데 그 수를 그 1차전 때 그 득표했던 거를 합쳐 보면 박빙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49대 51 이 정도로 해가지고 박빙으로 이제 김종철 후보가 당선이 됐죠. 같은 학번이라서 같이 학교 다닐 때는 같이 학생 운동을 했던 그래요. 사이긴 한데 득세가 되는 겁니까 이제 그러면? 네, 뭔 소리예요. 저는 지금 열심히 정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총선 실패 원인을 어떻게 볼 거냐. 총선에서 의석수를 좀 그 제자리 걸음을 했지만 존재감이 굉장히 떨어진 상황에서 조금 다른 길을 이제 모색하는 변화, 그게 정확하게 뭔지를 다 합의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다른 길을 모색하고 그 다음에 사실 총선 때 저를 비롯하여 소위 진보 정치 2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지를 못했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제 잘못으로 중도에 사퇴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2세대에 대한 갈증, 새로운 세대,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갈증 이런 것들이 김종철 새 대표를 통해서 드러난 게 아니냐.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다만 한 가지 꼭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진보 정당은 기본적으로 한국 정치 상황에서 정책은 선명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정치는 유연하게 하는 게 맞다. 근데 이 선명성을 정책과 정치행위 전체 선명성과 독자성만을 강조하다가 보면 사실은 또 다른 정치적 기회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책은 진보 정당답게 선명하게 대신 정치는 유연하게 해 나가리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 당부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장시경이 되게 길게 길게 그 김종철 대표가 얘기하시는 거랑은 조금 다른. 아니 근데 길게 재미없게 얘기해서 그런데 그냥 작년에 민주당한테 낚여가지고 4+1 하고 다니다가 뭐 실리도 못 보고 그 소위 말하는 대로 모양새만 빠진 거에 대해 가지고 당원들 중에 솔직히 이번에 배진교 후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리하다 봤던 게 원내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원내 정치에 대한 비중을 좀 더 주라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보다는 진보 같이 세우는데 그러니까 이중대 하지 말고 이제 선명한 그런 대척점을 세우자라는 것에 당원들이 지지를 보냈다는 말을 이제 장시경은 할 수 없으니까 제가 합니다. 근데 뭐 꼭 그렇진 않은데 정확히 보신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뭐야 이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사실은 뭐 그러니까 세대 교체 의미도 가려울 때 있고 내가 긁어주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70년대생이고 71년생이고 공학번이고 그러니까 또 약간 어찌 보면 이제 학생회장은 안 했지만 그래도 약간 좌파 운동을 계속 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세대 교체의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사실 진보 정당이라는 게 선명성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차별성을 둘 수밖에 없어요. 정책적으로 그동안 사실은 먼저 진보 정당이 제기했던 것들이 이제 와서 이제 실현된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 동력을 많이 잃었었어요. 그러면 어쨌든 좀 젊은 사람이고 또 그동안 쭉 행보를 봤을 때 약간 뉴 레프트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게 사실은 뭐 그리스나 아니면은 뭐 이쪽에서도 보면 약간 그런 게 통했거든요. 좌파 운동의 약간 새로운 혁신 이런 거.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심상정 노회찬처럼 현장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했던 분들은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얘기처럼 2세대 진보정당 운동, 그러니까 뉴 레프트 정도는 볼 수 있겠다. 저는 아마 정의당이 좀 현전하게 바래요. 일단은 어떻게 보세요? 먼저 일단 듣고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냥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김종철 새 대표는 좀 저희한테는 생소한 인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 심상정 노회찬 워낙 두 분이 강해서, 워낙 셌으니까. 근데 자이든 타이든 간에 심상정 노회찬으로 대변되는 게 진보 계열인데 새로운 세대 교체가 됐다는 점에서 아주 높은 점수. 왜냐하면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세대 교체 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네네. 사실은 내년 서울시장이 있으니까 그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두고 세대 교체 한번 붐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내년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이 후보 선출 과정에 세대 교체 안 될 거예요. 다음 대선도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멀었어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찌 됐건 간에 정의당을 해냈다는 거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당대표가 되든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 디테일은 악만의 디테일 있다고 하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본인 핵심 지지층에 반하는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진보적 성명성 얘기하셨는데 저는 김종철 새 대표 한 얘기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거 나 이제까지 진보정당이 하지 못했던 얘기 꺼낼게.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개혁해야 돼. 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 사실 진보 진영에서 하기가 어려운 문제거든요. 잘못하게 되면 핵심 지지층이 날아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가 이거 하려고 하다가 결국 못한 거예요. 당시에 민주당 엄청나게 반대를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꺼냈다는 거 이거 사실 굉장히 점수를 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핵심 지지층의 이익에 반할 수도 있는 문제를 당대표가 꺼냈다는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 유승민 대표도 이번에 요즘 사실 메시지 별로 안 내는데 김종철 대표의 메시지는 이례적으로 굉장히 환영 의사를 밝혔어요. 왜냐하면 유승민 원내대표가 예전에 공무원 연금 개혁하다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찍혀가지고 날아갔거든요.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가면은 그때 배신의 정치 나온 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힘을 모으자라는 얘기를 이제 밝혔는데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과정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정의당이 보통 차별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극좌로 가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극좌 티가 안 나게 차별화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근데 그거를 김종철 원내대표가 김종철 대표가 첫 단추에서는 우선 맞춘 것 같아가지고 저는 기대를 하고 반대로 이제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보면은 지금 우리 오른쪽에 있는 그 강경보수 또는 극우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뭐냐면 너무 티나게 오른쪽으로 가는 게 티나게 차별화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뭐 저쪽은 빨갱이고 이거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앞으로 정의당이 그런 움직임을 어떻게 보여주냐에 따라 가지고 반면 교사를 좀 선명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보수의 가치라는 것이 사실 말을 조금만 치환하고 조금 아젠다를 다르게 잡으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게 많은데 이게 무슨 뭐 독재자다, 이게 좌익이다, 빨갱이다, 아니면 이것과 선명한 대비를 하려고 하는 이거로는 굉장히 올드한 메시지 나오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자꾸 선명한 진보 정당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보수 쪽에서만 지금 호평을 받고 있는. 아니 거꾸로 이게 그러니까 원래 우리 말하자면 김종철 대표식 메시지 내는 게 원래 누가 잘하는 거냐면 김종인이 잘하는 거예요. 그 잘하는 거예요. 스타일이죠. 근데 이거를 정의당 내에 결국 아까 말했던 코어 당원들이 받아주느냐 아니면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행보를 받아주느냐. 김종인 위원장을 지금 안 받아주게 생겼으니까 그 얘기는 이따가 하시고 그 얘기는 이따가. 아니 저는 뭐 우리 근데 여기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김종인 위원장의 지금 메시지는 굉장히 메시지로서 공격받는다기보다는 세력 간 다툼인 게 김종인 위원장이 2012년에 박근혜라는 대장을 끼고 이 똑같은 얘기를 했을 때는 아무도 안 씹었어요 이거를. 근데 지금은 본인이 내니까 메신저 공격이 들어오는 거지 지금 보니까. 일단 현 변호사님 얘기 듣고 이제 이전 얘기하면 이제 비난 많이 받긴 하는데 사실은 뭐 우리 국민의힘이나 우리 민주당 보고 진보정당 뭐 좌파정당 얘기하지 누구도 사실은 보면은 뭐 민주당이 진보정당이거나 좌파정당이라 한 사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약간 중도 우파적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 좌측이 굉장히 약한 거거든요. 저는 사실은 정의당이 여기서 포지션이 저는 뭐 한 20% 이상도 가져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쪽에 굉장히 많아요 원하는 분들이. 근데 사실은 민주당이 총선이 갈수록 대선에 갈수록 보시면 알겠지만 점점 더 약간 어찌 보면 이제 주류 정당이 되면서 그렇죠. 우클릭으로 좀 되고 있죠. 사실은 약간. 그러니까 원래 중도 우파였는데 조금 더 오른쪽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정의당이 오히려 조금 더 분명한 색깔을 가져가는 게 정의당 포지션을 가져가기엔 더 맞다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 정의당에게는 이제 위기이자 또 기회일 수 있는 게 지금 현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공간, 룸은 지금 충분히 사실 있는 상황이 점점 돼가고 있잖아요. 그림이. 과연 정의당이 이 상황을 또 어떻게 타개할지 그리고 어떻게 또 발전해 나갈지 매우 강력한 좌측 측면 돌파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좀 잘 되리라고 믿고요. 다만 한 가지 실은 우리가 넘어서야 될 그 유산이나 뭐 이런 게 하나 있는데 실은 민주당 지지자들 특히나 극렬 지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멘탈리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노 대통령 서거와 관련된 내가 지키지 못해서 그랬다, 억울하게 당했다라고 하는 그 심정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심정적인 부분들 때문에 소위
다른 목소리가 쉽게 용인되지 못하고 그걸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좋다 싫다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넘어서야 사실은 우리 사회 전체가 또 진보하고 개혁하는 쪽으로 한 발짝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한 조건에서도 어떻게 선명한 자기 진보 정당의 정책을 가지고 좌측 측면 돌파를 딱 넓게 지금 나와 있는 좌측 측면 돌파를 할 거냐 이게 좀 중요한 게 아닌가. 보통 이제 국제사회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는 국가들이 보통 이제 유일신주의를 채택하는 국가들이 내 신념과 배치되는 것들을 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보수와 진보 또는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란 양축에 그 하나의 유일신이 있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지금 보면은. 결국 그 유일신이라고 하면 그거는 아니 저는 이거는 굳이 따지자면 지금 민주당에서 그 친노 친문으로 이어지는 어떤 그런 전통적 지지 기반 그리고 지금 뭐 산업화 세력부터 이어지는 친박의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부터 이어지는 이 지지 기반 이게 선거 때 가면 참 편리하고 쉽게 30% 끌어올릴 수 있는 콘크리트인데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순혈주의나 유일신주의를 내세울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확장성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뭐 왼쪽 측면, 오른쪽 측면 축구에서 돌파가 되더라도 골은 중앙에서 들어간다. 결국 가운데 있는 사람을 잡아야 골을 넣습니다. 역시 스포츠 중계를 정말 측면 돌파하다 라인 밟을 거야 좀 있으면. 정의당이 그 라인 안 밟을 것 같아? 여기는 라인이 없잖아. 아니 그냥 지워졌잖아. 하도 넘어가가지고. 왼쪽 라인 밟을 거야 이제 경기장 바꾸고. 여기까지. 자 잠시 광고 듣고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치인싸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본격적인 주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이제 시작을 신 변호사님이 좀 해주셨는데 이 얘기도 신 변호사님 얘기로부터 좀 출발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맡게 되셨을 때 9월 본다. 얘기하셨거든요. 9월이면 흔들린다. 그런데 한 달 정도가 더 지난 지금 10월 중순이 돼서 정확하게 지금 좀 예측하셨던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맡았을 때부터 어쨌든 좀 비판적인 의견을 많이 냈던 분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특히 뭐 장제원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 이런 식이면 비대위를 더 못 끌고 갈 수도 있다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일단은 좀 예측대로 모양새가 좀 만들어졌습니다, 신 변호사님. 네네. 근데 이제 한 달 정도 늦었던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김 비대위원장님이 대선 주자들을 당내에서 계속 눌렀어요. 본인이 대선 주자가 크는 걸 눌렀어요. 오죽했으면 원희룡 지사가 막 몇 번 얘기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본인이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해버리잖아요. 그럴 정도로 대선 주자가 크는 거를 눌렀던 게 있고 그 다음에 외부적 요인으로 보자면 윤석열 총장이 그 대선 주자가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가 이렇게 10% 이상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캡이 됐어요. 본인이 한 10%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딴 사람이 클 기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김 비대위원장님의 리더십이 그나마 이제 와서 이제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한 달 정도 지연됐죠. 저는 9월을 봤는데 한 달 정도 지연돼서 나오는 거 같고 다만 나 이런 식이면 못한다. 이 얘기는 사실은 배경색만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었지 자주 보던 모습이에요. 나 이렇게 하면 못한다. 이렇게 하면 못한다 하면서 다시 대안이 없다는 걸 이유로 해가지고 근거로 해서 자기 리더십을 세우겠다는 얘기라서 버릇처럼 이루신다는 말씀이죠. 네, 전술이에요. 전술. 왜냐하면 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대안이 없다라는 거를 가지고 이걸 자기 특유의 그 말 정치죠. 그 양반들의 그분의 특유의 말로 탁탁 한마디로 딱딱 쳐내는 이런 정치라고 보이는데 저는 이게 몇 번이나 통할까. 실제로 정말 대선 원희룡 지사가 이제 레이스를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을 시켰어요. 그 사람이 뭐 득표율이 얼마가 됐든 지지율이 얼마가 됐든 이제 레이스로 스타트를 끄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명씩 두 명씩 레이스에 나오기 시작을 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힘은 점점점 빠질 수밖에 이 타이밍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QR 코드 리더기 우리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경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경로라기보다는 결국 서울시장이라는 판이 중간고사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곳이고 여기서 이기면은 단방에 민주당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면은 단방에 국민의힘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무너진다는 것이 여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권을 한 번 더 내줄 수 없다는 그 절박함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당이 깨질 수도 있어요.
왜냐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한 어떤 불만이 축적되는 과정 중에서 야당 지지율이 안 오른다는 거는 이건 야당 자체가 문제라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비슷한 시도가 많았었죠. 바른정당도 그랬었고 예. 안철수 대표는 거의 한 5년째 같은 노래 부르고 있고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작용하리라. 지지율이 나오고 안 나오가 저는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사실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리고 이 정도까지 김종인 위원장의 평가는 좀 엇갈릴 수는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 고민이 많거든요.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야 됐나. 근데 저는 우리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너무나 많은 것을 기대하고 원하는 건 아니야. 네, 왜냐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초인은 아니니까. 어찌됐건 간에 당이 총선 이후에 망가졌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끌고 온 건 그래도 그 사람의 힘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메시지를 잘 내잖아요. 그러니 뭔가 쟤네들 뭐 하나 보네 하고 관심이라도 가져주지. 기존에 있었던 지금 중진 정치인들이 합법이면 예를 들어서 뭐 당대표가 돼서 메시지를 아무도 안 받아줍니다. 정치인들은 언론에서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 메시지가. 뭐 공정거래자 3법도 그렇고 당명 국민의힘 뭐 색깔 정강정책 거기다가 뭐 5.18 묘지에서의 뭐 무릎 꿇고 이런 것들이 뭐 잘하고 잘못한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유권자라도 뭘 그래도 하려나 보다 뚝딱뚝딱 거리네라는 그런 인상을 줬던 거 그래도 여기까지 끌고 온 거는 저는 그래도 높은 점수를 주고 다만 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굉장히 좀 어느 순간 그러니까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 처음 왔을 때 굉장히 긍정적 평가를 하다가 중간에 좀 바뀌었어요. 여기 저희 프로에서 그랬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왜 당내 인사들을 저렇게 디스를 하지? 가뜩이나 사람은 없는데 이건데 그게 최근에 조금 바뀌었죠. 최근에 그래도 당내에서 먼저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저 김무성 전 대표하고 마포 포럼에서 얘기를 하면서 조금 그래도 톤 다운 시킨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그래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조금은 지켜는 보고 만약에 지금 여기서 중진들이랑 갈등이 생겨가지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나가잖아요. 그럼 당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당에 너무 필수와 불가결한 존재라서 그렇다기보단 쟤네는 또 저러는구만. 비호감도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지금은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일단은 힘을 실어주는 게 비호감들을 없애는 그 출발인 것 같아요. 일단 이준석 전 최고 계속해 주시죠.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삼국지나 아니면 초한지 이런 거 보면서 천하 통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엔 초나라 한나라 둘이 갈라서 싸우는 국면까지 갔지만은 한나라가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별동대 편성해가지고 자꾸 작은 거 하나씩 병합해가면서 이제 세력을 맞추는 거거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는 그게 필요해요. 지금 본인이 어쨌든 그 언젠간 선거 때 되면 결국엔 절반을 맡아가지고 담임하는 자가 되려면은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분파들을 제압하는 작은 전쟁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작은 전쟁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초기 아까 원희룡 지사도 얘기했지만 원희룡 지사 나와가지고 픽한 다음에 생각보다 쉽게 제압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원희룡 지사 입장에서도 별로 좋은 건 아닌 게 죽지 않으면서 계속 티격태격하는 게 사실 정치인한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계속 이슈가 되니까. 근데 그리고 제가 주호영 원내대표를 묘사할 때 몇 번이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적이 없는 사람이다. 강력한 서포트도 없지만은 강력한 적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뭐 어떤 특정한 영역의 장점이 있겠지만 무색무취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주호영 원내대표랑 지금 보면 내재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대놓고 싸우진 않아요. 기자가 가서 조금만 그렇게 물어보면 바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무슨 소리냐 김종인 대표는 우리의 그 뭐 이거다 이런 식으로 그냥 덮어버리거든요. 차라리 이럴 때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약간 잘못된 게 뭐냐면은 홍준표 정도 되는 사람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각을 세우고 싸우되 서로 죽지는 않을 정도로. 근데 홍 대표도 약간 잘못한 게 뭐냐면은 그게 정책에 대한 이견 정도만 계속 티격태격 싸울 수 있는데 무슨 내가 검사할 때 저 사람 진술 받았다 이런 거 갖고 그러니까 인신공격을 해버리면은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언제냐? 그러면은 이명박 박근혜 팀 나눠가지고 티격태격 이제 퐁당퐁당 할 때가 제일 그랬다 하는 것처럼 저는 지금도 약간 그 드는 느낌이 뭐냐면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당내의 반발이라고 할 만한 구심점이 전혀 없는 것이 오히려 메시지 내는데 상당한 제약 조건이 된다. 아까 말했던 그 상법 개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공정거래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큰 좌표 변화거든요. 그 정도 얘기했으면은 원래 그 좀 누가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 해줘야 돼요. 당연히 할 얘기들 뭐 이게 어떻게 보수 정당의 어떤 정책이 되고 이렇게 하면 싸워줘야 되거든요. 그럼 그걸 제압하면서 이제 좀 이제 김종인이 뭔가 저런 반대를 뚫고 뭐 하려는구나 이런 거거든요. 다들 관심이 없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 같은 분들이 한 몇 분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그걸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솔직히 해요. 그런데 장제원 의원은 그런데 이제 그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 강제원 의원님은 지금 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잘하실 수 있는 분이라 보는데 너무 산발적으로 여기저기랑 싸우고 계셔 보면. 그런데 내가 이거 마이너스 손을 휘두르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로는 이게 그러니까, 싸움이 제대로 김종인 위원장하고 각을 세우는 동시에 요즘 보면 법사위에서 김남국, 그렇죠. 김용민하고도 맨날 싸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장제원 의원이 어떤 컨셉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성격이 저런 분인가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해버리니까. 근데 두 분 얘기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으로서는 내년 보궐선거까지는 대안이 없다. 이대로 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본인이 뭐 그만두겠다 이런 거는 오히려 이제 반발이나 이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내 말 잘 들어라. 나 안 그러면 나 나갈 거야. 나 그만둔다. 그만두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이거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2012년에 민주당 그 박근혜하고 했을 때도 그렇고 2016년 민당 왔을 때도 그렇고 예전에는 어찌 보면 이제 통할 때도 있는데 너무 자주 하면 또 만약에 한 번 하면 아마 중진이나 이런 분들이 뭐 관두세요, 관두고 싶으면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니 관두할 사람도 없어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메아리가 돌라 나올 게 이게 김종인 위원장이 처음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 현역위원 배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역위원들 들끓기 시작한 거예요. 뭐야, 우리 빼고 뭐? 그리고 그때 현역위원 중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김종인 위원장 당신 서울시장, 부산시장 아바타 안 치려고 그러지. 그리고 당신이 다 해먹을 거지. 그리고 대선 가려고 그러지. 그래서 우리 다 빼는 거지. 그 생각을 하고 공격을 한 겁니다. 근데 그걸 김종인 위원장이 어떻게 받았나? 비대위원 안 하고 나갈 거야가 아니라 그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약간의 톤다운. 당내에서 후보를 찾아야 된다. 약간의 톤다운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양 세력 간의 합의점을 찾는 거죠. 만약에 거기서 충돌해서 김종인 위원장 나가거나 이러면 다 죽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아마도 이제는 저 얼마 전에 그 김선동 사무총장 그만두고 여기서 또 이제 약간의 다툼이 있었는데 그거 이후로 이제는 조금 다툼은 수그러드는 것 같고 본격적인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경선 채비로 나가는 거죠. 지금 계속 마지막으로 한번. 그 사실은 고민스러운 지점 보수 세력 전체 국민의힘의 현역 정치인들 그런 고민도요? 아니 고민해야 된다고 봐. 왜냐하면 진보 보수가 잘 우리나라가 같이 있어야 되니까. 말하자면 이게 지금 리빌딩 중인지 윈나운지 이 노선을 정해야 돼요. 이번 서울시장 선거 대선에서 다 우리가 먹겠다 해서 윈나우 전술하고 이게 저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할 때도 프로야구 이렇게 할 때도 윈다운이야 아니면 리빌딩이냐. 그렇죠. 팀을 잘 꾸려서 그 다음에 우승을 노릴 거냐 아니면 이번 시즌에서 우리가 이긴다. 근데 윈나우도 아니고 리빌딩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가면 몇 년 계속 지거든요. 제가 하나 팬이라서 잘 아는데요. 하나가 맨날 그랬어요. 한화, 충청도, 청주. 근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사실은 저는 그래요. 서울시장 후보나 대선이나 사실은 졌지만 잘 싸웠다. 다음엔 한번 해볼 수 있겠네. 라고 해서 보수의 기운을 좀 혁신을 하면서 기운을 모아가는 게 저는 장기적으로 보수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다음에도 생각을 해요. 하면 되지. 다음에도 그 다음 근데 지금 갑자기 이게 윈나우로 가서 서울시장 끝나고 나면 뭐 국민의힘 다 망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 근본적 혁신이 형님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요. 형님 그 40년생에게 그 리빌딩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리타이어. 40년생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40년생 비대위원장 모셨을 때 리빌딩이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이거는 이제 윈나우 해달라고 모신 건데. 그러니까 명확해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윈나우 전술로 그렇게 쭉 가면 이 젖잘싸가 안 돼요. 졌지만 잘 싸웠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희망을 갖기가 힘들어. 맞는 얘기인데. 나도 야구 좋아하거든요. 저는 두산 팬. 우리는 항상 윈나우예요. 항상 윈했어. 어쨌든. 아니 거기는 팜이 좋으니까. 항상 윈나 내년부터 리빌딩 할 것 같아요. 느낌에 지금 FA가 8명이니까. 안 좋아. 이번에 안 좋아. 이번에 KBO 분담금 못 냈다며. 목으로도 안 좋고 내년 FA 8명이니까. 어쨌든 근데 리빌딩 해야지. 타임은 놓쳤어. 그 리빌딩은 탄핵 이후에 지난 대선에 했어야 돼서 차라리. 어차피 안 되는 대선이거든요. 그거는. 그렇죠. 그때 리빌딩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빌딩을 이번 총선 때 꽃을 확 피우고 그리고 내년 서울 다음 대선을 윈나우로 했어야 되는데 그 타임을 놓친 거죠. 그럼 지금이라도 뒤늦게 리빌딩? 지금 여기서 리빌딩 하잖아요. 다 없어집니다. 이거는. 할 수 있는 타임을 놓쳤어요. 할 수 없어요. 사실 근데 자 윈나우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있다고 보세요? 할 수 없다고 보지 않는다. 오케이. 좋은 대답이었습니다. 붙어보자. 아니 다음에도 젖잘싸 그냥 해. 아니 근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얘기가 나오면서 아니 다음 대선에 리빌딩 하면 되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여러 정당 그리고 이제 여러 대선 후보 소위 말하는 킹메이커 역할을 하셨을 때 보면 사실 이분은 리빌딩보다는 윈나우 전문가. 지금 이번 판을 무조건 먹고 가겠다. 무조건이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쪽이 전문가시니까. 지난 감독인 김종인 감독은 윈나우입니다.
지난 감독이 황교안 감독이 네네. 본인이 의도한 선거제 강제적으로 리빌딩을 해버렸어요. 네? 계획을 가지고 리빌딩한 건 아닌데 네. 강제적으로 돼버렸어 리빌딩이. 근데 막 퇴출당한 거지. 선수들이 아니 근데 이제 문제는 1군 선수들이 다 나가버렸으니까. 네? 아, 원래 리빌딩은 2군 키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리빌딩 원래 그 노장들 있잖아. 저 친이파 백전 노장들 다 강제적으로 리빌딩이 돼버렸네. 그래서 2군에서 막 올라온 친구들로 해서 100명을 깔았네.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민나무 가야 돼요. 그러나 그 와중에 저는 좋습니다.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지금 와중에 헛스윙 삼진하고 나가지고 어디 가서 비디오 판독하자고 계속 하는 놈들이 있어 지금. 민모 아니 의원 왜 그런지 모르겠다. 지금 이상한 얘기했는데 이군 헛스윙 삼진인데 뭘 갑자기 자꾸 민나오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어? 얘기는 계속 2군에서 키워야 된다 했는데. 그러면 아니 이 얘기를 이미 그때 리빌딩 됐다는 오케이. 어느 정도 됐다고? 강제적으로. 리빌딩 강제적으로. 됐다고? 자 아니 에이, 알겠습니다. 이해 나갔잖아. 그럼 이해 나가면 됐지 뭘. 리빌딩이야. 자 일단은 일단은 고참 선수들의 은퇴 정도 이게 리빌딩이 완료됐다고 보기에는 조금 아직 이른 것 같고. 뭐 그렇긴 한데. 자 어쨌든 지금 뭐 말씀이 나온 대로 계속 어쨌든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양쪽에서 다 바라보고 있는 건 내년 4월입니다. 그죠? 어쨌든 그게 참 중요합니다. 대선 전초전이라는 얘기는 뭐 많은 분들도 이미 알고 계실 거고 서울과 이제 부산의 보궐시장 선거 그렇지만 어쨌든 좀 더 주목이 되는 곳은 서울인 게 분명합니다. 왜냐면 이제 일단은 부산은 아무래도 현 야권에서 좀 유리할 거라는 분석이 좀 더 많긴 해요 현실적으로. 근데 별로 안 그럴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내년 봄에 우리 이 얘기 끝도 없이 할 겁니다. 그렇게 배때기가 부른 소리 하기 시작하면 이제 괜찮은 거예요. 자 서울시장 선거 아니 뭐 일단은 판 자체는 야권이 유리한데 후보군이 풍호 속의 빈곤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슬슬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야권이 유리하다는 거에 대해서도 좀 동의하시기 좀 어려우신가요? 그렇죠 당연히. 왜냐면 뭐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도 훨씬 많고 구청장도 아마 25명 중에 24명인가 그렇고 시의원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선거라는 게요. 기본적으로 뭐 한 개인만으로 안 돼요. 서울이 아마 지역구가 한 40개 정도 되죠. 39개인가 45개 정도 되면 이 선거를 움직이려면 한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한 그렇죠. 개인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기초 조직이 기본적으로 구의원이라든지 시의원이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원 보좌관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쭉 들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 쪽에서 이 선거를 개인의 물론 인기 있는 사람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 서울시장 선거를 다 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조금 아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민주당의 이제 전 시장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상황입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도 민주당 후보 내면 안 된다. 후보 내야죠 당연히. 안 내는 게 어디 있어요. 당이 안 내면은 그 정당의 존재 의미가 없는 거죠. 당연히 내야죠. 근데 이제 원래 그 이제 규칙 사유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 그거는 뭐 다르긴 정당 합니다만. 정책이라는 거는 뭐 바꾸면 되는 것이고 바꾸면 또 뭐 무조건 내야 된다. 변호사 맞아죠? 당란 법이 당규라는 거는 거는 정당의 목표는 직권이잖아요. 예. 직권으로 가는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있는 건데 직권을 포기한다 그러면 정당 존재 의미가 저는 없다고 봐요. 당원 당규는 사실은 당원들한테 물어서 고치면 되는 거예요. 여론 뭐 국민들은 근데 물론 아주 강하게 해야 좀 또 되지만 말씀을 해주셨어요. 당연히 내야죠. 예. 안 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내는 게 좋아요. 음. 꽁으로 먹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진짜로. 예. 꽁으로 먹는다고 의미가 있는 게 왜냐면 후보 안 내가지고 국민의힘이 그냥 공짜로 먹잖아요. 예. 그럼 또 와 우리 서울시장이야 뭐 이러고 있다가 대선 또 져요. 아니 여기서 후보를 안 내면 국민의힘이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의당도 있어. 왜 이러세요? 죄송합니다. 뭐 어찌됐건 정의당이면은 골키퍼 서 있어도 우리가 골키퍼를 뚫고 넣을 수도 있어. 내는 건 좋은데 정의당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서울시장? 서울시장 후보 당연히 내는 걸 전제로. 아니 누가 나가시느냐. 누구 나갈 사람이 지금 있어요? 찾고 있죠. 네. 예. 내는 건 좋은데 예. 근태경 전 죄송한데 저런 태도는 곤란한 거죠. 어. 당연히 내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고 다만 이런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정당이 후보를 내서 유권자의 평가를 받는 게 맞지 않습니까?라고 톤 다운한 태에서 내야지. 당연히 민주당은 그렇겠죠. 여기서 이제 그거는 하나 의원님은 해야 된다. 네. 그거고. 아니 욕 먹으면서라도 해야지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욕을 먹되 그거에다 왜 우리가 내야 되는지 지금 왜냐면 구해야 되는 이게 게 너무 늦어지고 있어요. 저는 사실 전당대 끝나고 한 10월, 11월 정도 되기 전에 어느 정도 할 줄 알았는데 경선이 이제 내년 뭐 1, 2월이면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누군가는 나서서 이거를 얘기하고 공론화시켜서 어차피 욕은 먹게 돼 있어요. 이거 어차피 근데 아니 이번에 여당 혁신이 차린 게 어차피 혁신적으로 변명할 생각으로 이제 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 부분, 갑자기 시민 후보 내자 그러고 이러면서 막 혁신적으로 변명하려고 하는 건데 저는 정강 정책 고치는 게 맞다. 현근택 형님 말처럼 제대로 전공법으로 가되 되게 미안하다 이걸 좀 티를 내야 되는 거예요. 당한다. 그리고 아니 근데 그 혁신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사실 근데 혁신이 만들 타이밍이 아니야. 혁신위는 막 이렇게 우리 국민의힘처럼 한 4패, 5패 이렇게 하거나 또는 정의당처럼 이번 총선에서 막 굉장히
저조한 성적을 거뒀을 그렇죠. 때 혁신위를 만들고 권한을 다 줘서 칼을 휘두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 타이밍도 아닌데 칼을 휘두르는 권한도 안 주고 혁신위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컨텐츠로 승부를 해야 되잖아요. 컨텐츠 뭔가 혁신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말 그대로 이준석 전 최고 얘기한 대로 혁신적 변명이 나올지 아니면은 그 사실은 이낙연 대표에게 내년 서울시장 선거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대선으로 가는 징검다리잖아요. 대선으로 가기 위해서 이 서울시장 선거에서부터 어떻게 판을 짜 들어갈 거냐에서 어떤 혁신적인 컨텐츠나 어떤 노선을 제안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정말 혁신이라고 하는 말에 걸맞게 하려면 진짜 혁신적인 변명거리를 만들 게 아니라 혁신적인 발상을 통해서 우리는 대선을 위해서 이러하고 그래서 뭐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든지 이런 정도 급의 얘기가 나와야지 혁신이란 말에 부합하지 않겠어요? 혁신적인 무공천 얘기는 아니신 거죠? 아니 근데 정의당은 제가 보기에 아마 이제 안 냈으면 좋겠다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뭐 안 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현재로서는 안 내는 게 당원 당규다. 아니, 당원 당규는 뭐 바꾸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저 변호사 보세요. 아니 원래 법이란 헌법도 바꾸는데 뭐 당연 당규 선거가 가까워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아니 아까 이제 풍요속의 빈곤이라고 제가 이제 화두를 좀 드렸습니다만은 일단은 그러면은 상대 진영에서 보는 상대 진영의 유력 후보를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쓰리박 얘기했어요. 자 먼저 쓰리박. 예. 그 옛날에 보면 막 그 또 삼국지였는데 비단 주머니에 뭐 상책 중책 하책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선거가 아주 분위기가 안 좋다. 네. 그러니까 질 것 같다 그러면 박용진 낼 거고요. 박용진. 예. 무난하게 그냥 해보자 그러면 박영선 낼 거고요. 예. 이길 것 같다 그러면은 골수를 내야죠. 박주민. 쓰리박이다. 확실히. 박주민, 박용진, 박영선. 네, 쓰리박이. 한 분은 장관이고 한 분은 좀 최고위원이고. 공교롭게도 박원순시장도 박씨였는데 쓰리박 날 거다 이번에. 뭐 우상호 의원 얘기도 뭐 일단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누가 밀어요 우상호 의원 지금? 그러니까 그게 명확하지 않죠. 하마평인 거죠. 뭐 일단. 예. 자 그럼 일단 김태우 변호사님, 가시기 전에 한번 건너갔다 가죠. 예, 신장식 변호사님이 보시는? 제가 보는 민주당, 국민의힘. 네, 국민의힘, 민주당 다 우리. 뭐 다 좋습니다. 예, 다 하십시오. 예. 저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경쟁력이 그나마 스토리 젖잘싸. 저는 뭐 사실 죄송합니다만 국민의힘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 이기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선수들의 면면을 봤을 때 저주를. 아니 저주는 아니야. 그러니까 난 젖잘싸를 하는 게 좋은데 젖잘싸를 할 수 있는 후보로 보자면 조은희 구청장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국민의힘의 새로운 면모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다. 그다음에 이 원인 이 뭐 어디에 있었느냐 했을 때 여성 후보가 가지고 있는 강점도 있을 수 있고 이 양반이 그 부시장도 했었고 그다음에 DJ 때 DJ 이분이 때 청와대에서 서울에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유일하게 그 보수야당 소속으로 구청장 승리를 하신 분이죠. 그래 그런저런 측면에서 윈나우가 아니라 대선까지를 놓고 본다면 저는 조은희 구청장이 굉장히 국민의힘 자체에 서울시장을 리빌딩으로 쓰는 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구라는 거지 그냥. 아니 오케이. 아니 일단 한국 시리즈에서 리빌딩 하라는 거야 지금? 의견을 들어보자는 거니까. 예. 자 그러면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 얘기를 들었으니까 김태우 변호사님.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민주당 후보 중에서 나오면 국민의힘에서 그냥 선거 드랍해야 되는 사람은 박용진 의원. 박용진 의원. 나오면 그냥 드랍해요. 그냥 드랍. 포기. 돈 쓰지 마. 35억인데. 이건 겁니다. 근데 박용진 후보 안 줄 겁니다 민주당에서. 진짜 똥줄 타지 않는. 왜냐하면 워낙 지금 친문 핵심 당원들한테 욕을 많이 먹고 이렇게 문자 폭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절대 후보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역대 선거를 보잖아요. 열성 지지자들한테 반하는 후보가 본선 나가면 이겨요. 왜냐하면 그 표의 확장력이라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런데 열성 지지자는 그걸 생각 안 하죠. 그러다 아마 박용진 의원이 후보가 될 확률이 0%다. 그냥 0, 빵. 근데 나오면 이길 확률 100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지금으로서는 박영선 장관이 제일 유력해 보이긴 하죠. 물론 뭐 지금 뭐 다른 얘기들도 슬슬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뭐 또 연말되고 내년 초 되면 또 이제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큰 카드도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박영선 장관이 유력해 보이긴 하고 박주민 의원이 된다는 얘기는 민주당의 세대 교체가 완벽하게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과연 민주당의 586 기득권이 박주민 의원한테 룸을 열어줄 것이냐. 제가 이번에 전당대회 때도 그걸 보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그 586의 벽. 근데 어찌됐건 간에 박주민 의원이 3등을 했어요. 저는 벽에 부딪힌 거라고 봅니다. 586 기득권의 벽에. 그래서 결국 박주민 의원한테까지 룸은 열어주지 않을 것 같다. 이번에. 그래서 저는
지금 그냥 무난하게 가면 박영선 장관이 제일 유력해 보이긴 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민주당 후보가 이제 여성이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들도 사실 있으니까요. 네. 근데 국민의힘은 근데 조은희 구청장 저도 생각했거든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보면은 지금 보면 조은희 구청장 사람 인지도가 없잖아요. 그리고 야당의 한계가 뭐냐면 후보를 결정할 때 여당은 대통령의 청와대 의중이 있으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야당에도 강력한 대표, 예를 들어 예전에 박근혜 대표, 뭐 이해찬 대표, 이런 실세 대표가 있으면 딱 찍으면 밀면 돼요. 근데 지금 누가 있어 국민의힘에 실세 대표가 후보를 찍어서 메이킹해서 만들어줄 실세 대표가 없다고. 대통령인 것도 아니고 야당은. 그럼 조은희 구청장이라는 사람은 인지도는 없어요. 아직은 세력도 없어, 그죠? 그리고 어쨌든 국민의힘은 경선판을 만들어야 돼. 붐업을 위해서. 그렇죠. 코로나 시대에 대면 접촉도 안 돼. 그럼 인지도 싸움이에요. 세력 싸움이고. 그렇다고 보면 조은희 구청장이 현실적으로 후보되긴 쉽지 않을 거다. 김종인 위원장이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전에 박근혜 대표가 있으면 만들겠지. 하라 이런 게. 자, 그러면은 저는 현실적으로는 이건데 안철수, 오세훈, 유승민 이게 보면은 예를 보면은 잠룡이 안철수, 유승민, 오세훈, 뭐 원희룡 한 4명 정도. 제가 빅4를 하고 싶은데 빅자 붙이면 두 사람 웃을까봐 그냥 4명으로 할게요. 그냥 포. 그냥 포. 이 판타스틱 포에. 그래, 우리끼리 하자. 판타스틱 포. 왜 이렇게 웃기지? 자기도 웃어. 아니, 빅4라고 할래 그냥. 당 얘기니까. 이 그래, 빅4. 그냥 하시면 되는데 뭐 이렇게 그게 길어요. 아니 스스로 말하기에 조금 적으니까 그런 거지. 빅4 중에서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 지사니까 빼고 서울시장에 그래도 자기가 나가거나 대리인을 내볼 수 있는 세 사람이 유승민, 안철수, 오세훈이잖아요. 이 세 사람이 내년 서울시장과 그 다음에 있을 대선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왜냐하면 내년에 서울시장을 하면 그 다음에 1년 후에 재선도 될 겁니다. 그러면 재선 서울시장과 다다음 대선에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번 한 대선 한 텀 쉬고 서울시장 찍고 다다음 6년 후에 대선을 갈 거냐? 7년인가? 아니면 무조건 이번에 갈 거냐? 이 세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내년 국민의 후보가 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현근택 변호사님 보시기에 일단 좀 위협되는 후보가 있다고 보세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좀 예의를 갖추어줘. 저런 자세 좋아. 저런 자세. 풍요 속의 빈곤이라 그랬는데 풍요라 그러면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되게 막 강력한 사람이 많고 그 중에 이제 없어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이제 오세훈, 유승민, 안철수 다 이제 올드 보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빅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대리인을 내세울 만한가? 이제 어찌 보면 다 세 분 다 본인의 정치 생명이 어찌 보면 약간 위태로운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여든 야든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성 정치인에 대한 선언은 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러면 아까 뭐 조인희 구청장이나 유니스 그거는 본인 약간 고소한다 그랬고, 그러면 근데 뭐 어쨌든 그 이혜원 의원이나 뭐 나경원 의원들도 제가 보기에는 생각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와서 계속 언론에 뭐 국감도 나간다 그러고 뭐 고발해서 법적 나를 하라 그러고 이런 거 보면 정치 활동 재개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성 의원이면 결국은 이혜원 의원보다 나경원 의원 한번 나갔었잖아요 예전에. 조금 더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긴 하는데 제가 근데 네 분 다 해도 제가 뭐 큰 유력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권태경은 왜 법률적 대리인을 했으면서 추미애 장관 얘기를 안 해? 그쪽 당만 얘기를 하잖아요. 추미애 장관 어떨 것 추미애 같아요? 장관은 아마 공수처를 일단 출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시키면 저는 뭐 당연히 후보군에 들어올 수 있다고 보는데 결국은 이 공수처법을 개정해야 되거든요. 개정하지 않으면 아마 뭐 김종인 위원장이 절대 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개정을 언제 할 거냐.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추미애 장관 나오면은 야당이 유리하다고 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추 장관님을 원합니다. 장관님 나와주세요. 여기까지. 권태경 사적 메시지 전해주세요. 나오시라고. 김종인 위원장에서 출발을 해서 어쨌든 이제 서울시장이 워낙 그 모든 지금 당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이제 계속 박용진 의원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박용진, 김종철, 신장식이 다 구공화권이에요. 그래서 민주노동당 상당 초기에 그 구공 트리오라고 불렸던 셋인데 제가 한 달이 건너 들어온 것이긴 한데 박용진 의원 당내에서 사실 입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대선 준비한다네. 아니 뭐 거기까지 뭐 확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그렇긴 한데 여튼 정의당으로 경선에서 지더라도 의미 있게 다음 행보를 할 수 있는 걸 하지. 제 생각에는 서울시장 경선에서 지면 그 다음 행보가
의미 있게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누가 그렇다고 찍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박용진이 서울시장 후보가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나오면 우리 진다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민주당이 진짜 똥줄이 타가지고 나중에 여론조사를 붙였는데 박용진만 이기는 걸로 나온다. 그랬을 때는 그럼 선택의 여지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을 이게 왜 그러면 제가 정확히 얘기해줄게요. 이게 원래 지난번에 경기지사 2014년에 경기지사 남경필, 제주지사 원희룡 이 둘은 진짜 나기 싫어하는 카드였어요. 맞아. 심지어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남원정을 묶이는 정병국 의원이 경기지사 출마 선언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계도 있고 그래서 나오기 싫어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청와대, 박근혜 청와대가 쥐들이 뭐가 예뻐가지고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을 챙기겠어요. 하지만 이거 아니면 지니까 이기려고 그 둘을 거의 그 권고도 아니고 강제지 뭐. 압박. 너희들 이거 이번에 이 당이 어려울 때 안 나가면은 나중에 다음이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모르겠어요. 박용진 의원한테 그렇게까지 작용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상황 되면 나갈 수도 있어요. 제가.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네 분 오늘도 아주 그냥 잠시 비슷한 느낌으로 가는 척하다가 역시나 이제 갈라서는 늘 한결같은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치열했어. 오늘도 뭐 저 강사가 이상한 데 빠져서 그래요. 오늘도 네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